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 주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며칠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진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는 힘겨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길까지 가는 길은 멀기만 합니다. 직접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겪은 김포의 한 농장. 돼지 2,000마리를 키울 정도로 성업했던 농장은 단 한 달 만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다른 농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한 돼지까지 모조리 살처분한 농가들은 매일매일이 악몽 같습니다. 저희 같은 농가는 지금 다들 언제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지금 뭐 인터넷에 도는데 지금 마음들이 다 그냥 공중에 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하지만 언제 돼지를 다시 키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은 당장 쌓여있는 사료값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 50%라도 먼저 농가에 지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예산을 보태야 하는 지자체들의 살림 사정이 저마다 다르다 보니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보상금 지급을 서두르고 있는 김포시 역시 30%만 먼저 지급하기로 결정한 상태. 여기에 보상금 평가도 아직 끝난 게 아니어서 보상 단가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아까 보상금 100% 책정된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 기준에 그 예산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서 다 지급금해 가지고 이거를 그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제 보상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지금 농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시세 때문에 등락 가격에 따라서 다 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정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지난해 구제역 사태를 겪으면서 김포에서 폐업한 양돈 농가만 모두 3곳. 길어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에 폐업 위기에 놓인 농민들의 악몽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제역 아픈 슬픔도 있고 올해 또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또 슬픔 하고 났어요.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농가들도 다 같은 심정일 거예요. 이 보상가가 좀 적절한 수준에 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김포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포시는 살처분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전이지만 양돈 농가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보상금 3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가가 서둘러 돼지를 키울 수 있도록 농장 분뇨 등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지역 모든 돼지를 살처분한 김포시는 정부의 보상 단가 현실화와 살처분 돼지 농가 회복 지원을 서둘러 달라고 건의한 상황입니다. 가을 태풍 피해에 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덮친 인천 강화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지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강화군이 함께 지역 관광 되살리기에 나섰는데요. 이번 주말 하루 나들이 일정으로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 이정아 기자가 강화 곳곳의 명소 소개해드립니다. 인천 강화의 풍광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곤돌라를 타고 정상에 다다르면 무동력 썰매 강화 루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헬멧을 갖춰 쓰고 시원한 바람 사이로 한껏 질주해봅니다. 지난해 개장한 강화 루지는 트랙 길이가 1.8km로 동양 최대 규모입니다. 단연 인기가 높습니다. 아이랑 우처럼 쉬는 날에 와가지고 좀 이렇게 곤돌라도 타고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지도 않고 아이랑 같이 탑승해서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즐겁습니다. 풍선을 이용한 작품부터 이색적인 느낌이 풍기는 조형물까지 자연 속 미술관도 볼거리입니다. 인천 직물 역사의 시작인 조양방직. 곳곳에 오래된 풍경들을 마주하다 보면 마치 그 시절 그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듭니다. 오래전 섬유 공장이었던 공간은 지금은 감각이 돋보이는 카페로 변화했습니다. 조양방직 내부에 들어찬 옛 골동품들은 나들이객들을 발걸음하게 합니다. 옛날 어른을 생각하고 한번 해봤어요. 신기해요. 지금 여기 물건들이 다 신기해요. 그래서 한 번씩 지금 다 찍어보고 싶어요. 다양한 볼거리에도 강화군 내 관광지는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 이전보다 매출이 30% 이상 급감한 상황. 지역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강화군에는 애완견 돼지 한 마리 남은 것까지 모두 다 살처분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 그동안 오지 않으셨던 많은 관광객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화를 찾아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부탁드리는데요. 연이은 태풍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한동안 침체됐던 지역 관광업계가 다시금 활기를 찾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불과 10m도 안 되는 깊이에 30만 볼트가 넘는 고압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하면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부터 부천과 부평 지역 주민들은 34만 5천 볼트의 특고압 매설을 둘러싸고 한전과 갈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부천 지역 주민들은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국감에서 특고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자 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입니다. 전자파 장시간 노출에 대한 기준 마련이나 특고압 매설 계획 변경 등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한전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안전 조치를 어떻게 제할 것인지 저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만이 저희 주민들이 안전하고. 당시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성함 한전 부사장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30 국회의원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한전에서는 지금도 전국에 수많은 전력 설비들을 건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갈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결국 지난해부터 1년 넘게 특고압 매설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전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 부천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40차례 넘게 촛불 집회를 개최하는 등 특고압 매설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보다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주민총회를 열고 부천 특고압 대책위원장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부천 특고압 대책위원회는 특고압 문제가 불거진 지 1년 넘게 지났지만 한전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지역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단위의 모든 단체들이 결속해서 이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데 앞으로 나갈 것이고 지역의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겁니다. 그 방안을 가지고 부천시와 정치권 또 한전과 논의를 할 것이고. 한전이 특고압 매설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한국전쟁 정전 이후 자유롭게 오갈 수 없었던 비무장지대, 육지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남북이 맞닿아 있는 한강 하구 역시 70년 분단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인데요. 물길은 여전히 막혀 있지만 이곳에서 평화를 준비하는 움직임은 분주합니다. 직접 취재했습니다. 남과 북이 한강하구 백길을 열기로 합의한 지난 봄. 약속한 4월이 됐지만 백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남북 정세는 풀리지 않았고 물길도 여전히 막혀 있지만 한강하구를 바라보는 눈길은 달라졌습니다. 한강하구는 자원의 보고고 소중한 관광 가치도 갖고 있기 때문에 DMZ, 육로 DMZ뿐만 아니라 이 하구 또 해상 DMZ까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관광객들도 오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좀 이 지역 분들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길을 찾고자. 한강하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도 그려졌습니다. 경기도 용역결과 연구진이 주목한 건 백길이었습니다. 김포와 고양, 파주를 아우르는 중립수역 인근 백길을 복원하는 안입니다. 흔적만 남아있는 김포 조강리 마을의 옛 포구를 복원해 번성했던 포구마을을 재건하는 구상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 2, 3년 안에 실현이 가능한 한강하구 둘레길 조성과 생태 조사부터 통일 이후 검토해야 할 남북 도보다리 조성까지 연구진이 내놓은 활용 방안은 다양합니다. 오랫동안 피해를 보아온
그 지역 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과 정책의 아이템 등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경기도 계획에도 보면은 뭐 산업 분야라든지 생태 분야, 특히나 관광을 중심으로 한 경제 분야에 대폭 담겼기 때문에 저희 김포로서는 앞으로 우리가 그 평화나 남북교류 협력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나가는데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분단 70년 동안 닿을 수 없는 곳이었던 한강하구 중립수역. 남북 정세는 여전한 걸림돌로 남아있지만 한강하구에서 평화 시대를 준비하는 일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난주 부천에서는 아찔한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늦은 밤 산후조리원이 있는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조리원에 있던 산모와 신생아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던 건데요. 산후조리원에는 생후 2주도 안 된 신생아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일부 산모와 신생아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이튿날 낮에는 자동차 도장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일부가 소실됐습니다. 사건 사고 김진재 기자입니다. 상가 건물 창문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20일 밤 10시 42분쯤 부천시 계안동의 한 상가 건물 10층 헬스장에서 불이 나 건물 안에 있던 시민 13명이 대피했습니다. 영업이 끝난 시간이라 헬스장에 손님은 없었지만 같은 건물 4층 산후조리원에 있던 산모 2명과 신생아 2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천소방서는 펌프차 등 장비 26대를 동원해 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소방서 추산 약 3,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헬스장 탈의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21일 오전 8시 36분쯤에는 부천시 삼정동의 한 자동차 도장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불은 약 40분 만에 진화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재를 목격한 공장 직원은 도색 작업 전 전기 히터를 켜자마자 2분 만에 불이 났다고 소방대원에게 진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히터가 가열돼 유증기가 발생하면서 인근에 있던 페인트통과 희석제통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부천소방서는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화재 발생 건수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운데 난방기구 횟수가 늘어나면서 각종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난방기구 사용 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사용 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하거나 환자와 면담 없이 사전에 약을 대량으로 조제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한 달간 연천 등 경기 북부 지역 6개 시군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6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10개 약국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약국들은 환자와 면담 없이 사전에 약을 대량 조제하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약국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포시가 대곳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18일 중국 산등성에서 전기차 관련 국내외 기업 5곳과 업무 협약을 맺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 참여 기업들은 전기 버스나 전기 화물차, 전기 배터리 관련 기업들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전기차 기업 유치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내 주요 도로에 설치된 편의시설과 교통안전시설 상당수가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가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에 다중이용시설 주변 도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4,900여 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시설물별로는 버스 정류장의 경우 170곳 가운데 79%인 135곳이 휠체어 진출입이 어렵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또 배수덮개의 경우 439곳 가운데 76%인 334곳이 틈새가 벌어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1,500여 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하고 3,400여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내년까지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자는 취직만 잘하면 되지 학업은 중요치 않다. 40이 넘으면 여자가 아니다. 2019년에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성차별 발언이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 교단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인천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학생들은 해당 교수가 폭언은 물론 폭행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막말은 비단 인천대학교만의 일이 아닌데요. 되풀이되는 교수 막말,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뭔지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천대학교 교수 막말 사건으로 지역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먼저 이정화 기자, 성차별적인 발언은 물론 폭언과 폭력도 행사했다고 학생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네, 인천대 모 교수가 강의 시간에 성차별과 또 성희롱적 발언을 연이어 하고 심지어 학생을 폭행까지 했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처음 문제가 밖으로 나온 건 지난 9월이었는데요. 네. 현재 인천대 A교수 사건 대책위원회라는 비대위를 꾸려서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천대 사회과학대학 소속 교수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강의 시간에 이 여자들은 취직, 그러니까 취업과 시집을 합한 이런 네. 말이죠. 취직만 잘하면 되지 학업은 중요치 않다. 이런 말에서부터 시작해 여자는 40이 넘으면 여자가 아니다. 뭐 이런 말처럼 성차별 발언과 함께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학생들이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 말고도 내용이 좀 많아요. 당일 기자회견문을 좀 보면 너 부모가 너를 낳고 돈을 쓴 게 아깝다. 이런 네. 얘기도 있었고 학회비로 유흥업소를 가야 한다. 이런 입에 담지 못할 막말들이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네. 또 성소수자 비하 발언을 하거나 시험 중 부정회의로 적발된 학생에게 경고 조치 없이 바로 손찌검부터 했다고 학생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불과 몇 달 전에 연세대 교수의 위안부 발언으로 사회적 문제가 일기도 했었고요. 네. 부산 동의대나 전북대에서도 성희롱 발언이 잇따라 있었습니다. 왜 이런 발언들이 대학교에서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미투 운동이나 이런 것도 네. 이제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그게 이제 그 학계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영역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특히 학계가 이제 사회 그 지도층 전반이 그 성인지적 인식,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루하게 다루었던 가부장적인 문화가 네네. 그대로 이렇게 바꾸지 못하고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학생들을 바라보고 네. 말들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성희롱적 발언이나 이런 것들 다 범죄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그렇죠. 범죄라는 자각을 못하고 있는 게 못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대학 내에서는 이제 교수라는 그 권력, 서열 네, 구조 권력. 이런 이제 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학생 측에서는 대책위를 구성하고 지난 17일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이정화 기자 직접 현장을 다녀왔는데 네.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와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해당 교수가 다시는 이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파면하자는 건데요. 네. 현장 분위기는 매우 좀 무거웠습니다. 당연히 좋을 수가 없을 텐데 학생들이 입장문을 연이어 낭독을 했는데 대책위는 이에 따라 학교 측의 교수를 파면하고 또 네. 권력형 성범죄와 인권 침해를 예방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교수는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고요. 모든 수업에서도 배제된 상황입니다. 네. 인천대 관계자는 인천대 인권센터 주관으로 조사위원회를 열어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네. 그러면서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해당 교수를 지도 교수직에서도 배제를 한 상황이고요. 네. 앞으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권력형 교수 문제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는 학생들의 의지가 좀 인상 깊었는데요. 특히 이제 언론의 보도가 나가자 이제 학교 측에서 그때서야 이제 대응에 나섰다는, 그 전까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라는 이런 부분도 지금 이야기를 학생들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화 기자, 인천대학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 어떻게 했나요?
네, 앞서서 들어보신 것처럼 학생들은 학교 내 인천대 인권센터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수년간 방치되었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학교 인권센터에서는 학생들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내밀었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을 보호해주겠다면서 이런 피해 사실들을 공론화하지 말고 우리 좀 안으로 잘 해결을 해보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대책위는 이 비밀유지 서약서를 이제 다른 학교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다른 학교에서 성폭력이나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이 비밀유지 서약서가 악용이 된 적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인권센터와 접촉을 즉각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학과의 또 다른 교수는 지금 이 피해 사실을 수집하는 학생들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면담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2차 가해를 또 했다고 학생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구보다도 이 피해, 학생들의 피해 먼저 좀 귀 기울이고 앞장서야 할 인권센터나 교수들이 이 제19 감싸기나 은폐 또 학생들 입막음부터 하려고 나섰다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은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학 측의 막말 교수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 참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처장께서는 이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징계를 받을 경우에 이제 절차적으로 그 교육부 소청 심사를 제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후에 그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고는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그 방법이 아니면 결과가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다시 복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는 학교에서도 문제 해결보다는 좀 무마하려고 하는 경우가 좀 많았고, 그래서 저는 그 대학의 신뢰, 문제가 실추되는 거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기보다는 무마하려고 하는 경우가 오히려 대학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좀 대학 측에서는 좀 정확히 아셨으면 합니다. 교수들의 문제 제기가 되면 쉽게 상황이 뒤집어지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같은 막말 발언을 근절하려면 어떤 방안들이 좀 전제가 돼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는 이게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이런 이제 태도 이게 그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심각함을 모르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에게 정치적 충격이나 상처를 준다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것이 범죄임을 자각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인식 자체가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좀 확산되면서 정착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그럼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는 그 당사자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듣고 그리고 사전 그리고 사후 제대로 된 좀 진상 조사를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간다면 그리고 그런 방법에서는 학생들이 정당하게 그리고 좀 인정할 수 있는 정확한 징계가 필요하다면 징계를 하고 인사 조치가 필요하면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문제를 좀 막는데 좀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존한 인천이 성남의 수비를 뚫고 값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느 때보다 의미가 남다른데요. 특히 팀 사령탑인 유상철 감독이 건강 이상에도 불구하고 투혼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자, 앞으로 감독직 수행에 문제는 없을지 또 현재 강등권을 벗어나 인천의 잔류 가능성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인천이 성남을 상대로 파이널 라운드에서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첫 경기에서 승리한 지가 참 오래간만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승리에 대한 부분이 너무 감동스러웠고 그리고 그날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검의 피니셔 무고사가 마침표를 아주 잘 찍어서 어쨌든 값진 승리를 가져온 아주 행복한 주말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날의 이제 경기 중에 또 하나의 그 관심 포인트가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유상철 감독의 이제 건강 이상설, 물론 화면에서도 굉장히 그 황달이 심했던 모습이 있어요. 지금 상황 어떤지 혹시 좀 아시나요? 네, 일단은 이제 그 뭐 팬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경기 끝나고 한 1시간 넘게 취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팬들이 그때까지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때까지도 계속 응원가를 부르면서 이 승리를 만끽하는 모습이었는데 선수들의 분위기는 좀 의외였습니다. 그래요. 저는 처음에 선수들도 눈물을 흘리는 거 보면서 이 감동의 눈물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김호남 선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시 또 울먹이면서
나중에 이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되실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좀 응원과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라고 이제 좀 혼란스러워했는데 구단에서는 유상철 감독이 지금 몸이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검진을 받았고 아직은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병명이 밝혀진 건 아닌데 유상철 감독이 좀 정상적으로 팀을 지휘하지 못하는 건 아니냐라는 좀 우려가 있기도 하고. 이날도 유상철 감독이 서서 선수들을 지휘하기보다는 앉아서 이렇게 그 수건을 덮고 이렇게 그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걸 보면 유상철 감독이 지금 좀 몸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갖가지 추측성을 난무하고 있고 또 뭐 지역지 기자가 SNS에 올리면서 큰 문제가 됐는데 지금 뭐 어떤 내용으로 전해졌는지 뭐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그 모 지역지 기자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뭐 병명을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구단에서도 미디어에서 너무 좀 추측성 보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상철 감독의 좀 쾌유를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저도 그 구단 관계자와 통화를 좀 해봤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고 아직 검사 결과가 월요일쯤 나온다고 얘기를 해서 뭐 어떤 그 한 인간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추측성 글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인천 팬들도 사실은 그 사실을 미리 알았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저희도 기쁨의 눈물, 감동의 눈물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너무 이 울음의 시간이 길어지고 눈물의 양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발빠른 분들이 글을 하나씩 퍼나르는 과정에서 그 추측성 기사, 뭐 기사인지 뭐 개인 소견인지 모르겠는 글이 일파만파 퍼졌어요. 더군다나 병명이 구체적으로 나왔고 지금 위기의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뭐 생존권 10위에는 있다고는 하지만 이거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 순위에 그 수장이 아프다고 하면 이 배의 선장이 아파요. 그렇죠. 배의 구멍이 이거 막았을지 안 막았을지도 모르는 그 배의 선장이 아프다라는 어떤 그 글 하나 때문에 지금 안팎이 다 흔들렸거든요. 팬들도 화가 날 정도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김윤혜 기자님께서 어떤 좋은 또 글도 남겨주셨지만 우리 팬들은 흔들리지 말고 유상철 감독의 쾌차를 뭐 종교를 다 떠나서 좀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공격을 보면 물론 원정 경기였고 승점 1점을 좀 이라도 챙기자 이런 모습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미드필드를 뭐 5명이나 세웠던 것 같고 수비를 4명으로 세우고 문청진을 이제 원톱으로 올렸었죠. 다른 이제 전술을 좀 보여주신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그날 경기를? 이날은 이제 뭐 무고사 선수가 뭐 최전방에 섰고 이제 문창진 선수가 이제 그 이선에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케인대 선수가 엔트리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케인대 선수가 이제 가벼운 부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유상철 감독이 김승용을 이제 그 백업 명단에 집어넣었어요. 김승용 선수가 백업 명단에 들어온 건 유상철 감독 부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뭐 케인대 선수도 있지만 이 김승용 선수를 어떻게든 활용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보였던 그런 선수 기용이었고 그리고 뭐 이날 경기 사실은 인천이 이기긴 했지만 인천이 잘해서라기보단 성남이 못한 경기였습니다. 성남의 마티아스 선수가 결정적인 실수를 날리면서 결국은 이제 인천이 승리를 거둔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이 파이널 B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우리보다 덜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인천은 승점 3점을 딸 만한 충분한 경기를 보여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날 또 승리의 히어로 바로 또 무고사 선수 아니겠습니까? 현재 14골로 득점 순위 3위죠. 글쎄 올해 조심스럽게 득점왕 어떻게 좀 노려볼만 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기사라면은 뭐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특히나 파이널 A가 아니라 파이널 B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파이널 A의 수비수들보다는 조금 더 헐거운 선수들을 상대로 이제 골 사냥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고사 선수가 사실은 이 경기하기 이틀 전에 A매치를 치르고 돌아왔어요. 체력적으로도 분명히 100%가 아닌 상황인데도 이렇게 득점력을 발휘하는 거 보면 최근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몬테네그로 돌아가서 이번에 결혼식도 치르고 왔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정서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또 변수가 유상철 감독님 건강이 안 좋아서 과연 그 감독석에 앉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아마 유상철 감독이 본인이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꼭 앉겠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인천의 잔류를 만들려는 의지가 강한데 이
팬의 입장으로서 네. 또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렇게까지 무리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네. 또 유상철 감독이 없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정말 이 건강 문제, 또 인천의 잔류 문제, 정말 너무 괴로운 정말 이 며칠이었거든요. 네. 유상철 감독도 본인 스스로 얼마나 몸과 마음이 괴로우실겠습니까? 정말 정말 제발 쾌차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요. 네. 유상철 감독이 이제 스포츠인이잖아요. 보통 스포츠인들은 이제 어떤 경기에서 꼭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긴 한데 또 팬의 입장에서는 이제 건강이 또 걱정이 되고 본인은 그 경기를 좀 꼭 현장에서 관람을 하고 지휘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좀 표명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선수들에게? 일단 성남전 끝나고 만난 선수들의 표정을 보면 분명히 유상철 감독이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도 벤치에 앉아 있는 게 굉장히 좀 동기부여가 되긴 할 것 같아요. 예, 그날 다들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막 김원남 선수는 거의 뭐 말을 잇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정말 이 선수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뭐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유상철 감독이 이제 쾌차를 정말 기원하고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인천은 분명히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자력으로 10위에 올라서면서 잔류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잔류 가능성 어떻게 지금 예측하고 계시나요? 네, 대진표를 놓고 보았을 때 이제 성남전은 이겼고요. 이제 4경기 남았는데 전 오히려 경남 제주보다 이번 수원전이 가장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이번 수원전에 승점을 3점을 따게 되면 너무 꽃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남 제주를 조금 특히 제주는 특히 더 제쳐두고 경남도 조금 더 제쳐두면서 남은 경남 제주 만났을 때 더 홀가분하게 치를 수 있는 이 수원전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엄청 잘 팔리고 있다. 잘 쓰고 있다. 자, 얼핏 들으면 별 문제 없이 들리지만 이 발언의 대상이 사람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부천시 의원이 대체 보육교사에게 한 발언인데요. 보육교사들은 보육교사를 값싸고 질은 낮지만 잘 팔려가는 물건이라고 취급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SNS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지만 보육교사들은 진정성 없는 사과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징계 청원서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자,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부천시 의원 막말 발언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 공청에서 일어난 발언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 9월 말경 부천시의회 연구단체 이제 열린광장이 주최한 감정 노동자 이제 권리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이제 공청회였는데 토론이 끝나고 나서 부천시의회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이 이제 한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문제가 된 이제 워딩은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다. 싸 보이기는 하지만 잘 쓰고 있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이제 언어이면 틀림없는데 다음 발언을 내용을 보면 싸 보이기는 합니다만 잘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휴가 대체, 이제 병가 대체 이런 걸로와 연결시켜 보면 사람을 지칭하기보다는 어떤 목적이나 이제 방법, 제도 정도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대체 보육교사를 지칭하지 않고 전체 보육교사 또 어떤 그 제도를 지칭한 게 아니고 보육교사를 지칭했다면 뭐 부적절한 막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가 자신의 의도대로 그렇게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의 어떤 표면만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불쾌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접 보육교사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놀라서 저게 무슨 의미지? 하고서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팔린다? 팔린다면 대체교사가 팔린다는 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서 한번 다시 곱씹게 됐었고 제 근처에 있었던 같이 동행했던 원장님들은 그때부터 웅성웅성 하시기 시작하면서 본인들의 마음을 추스리지를 못하시고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고. 대체교사가 팔린다라는 게 뭐야? 이걸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거는 정당한 표현이 아니지 않아? 팔린다는 걸, 대체교사가 팔린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제 주변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제도를 팔린다라는 그런 용어는 우리 인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에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분들이에요. 존중받는 언어를 좀 더 써줬어야 된다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권리 보호를 위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만큼은 저렇게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들 노력을 하셨구나라는 말을 전달받기를 원했는데, 사과가 오히려 또 이렇게 뭐 화를 더 키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보육교사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이제 징계 청원서까지 제출했는데, 이렇게 지금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정재현 의원이 쓴 글을 저도 봤는데 그 사과 자체는 되게 진정성 있게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정재현 의원이 그 중에서 본인이 이제 그 학교에서 급식 조리사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도 저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과는 당사자들한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재현 의원 입장에서야 SNS도 그 선출직 공직자의 SNS는 사실 시민들한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개인적인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면, 제가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건 당사자들이 진솔되게 만나서 본인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어떻게 느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가 있었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오히려 더 분노하게 되고 더 뭔가 당사자들이 물론 이제 그 경기도당의 징계 청원에 한 게 맞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게 더 과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그분들이 분노하고 거기에서 문제 제기할 때 그 문제 제기할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징계 청원서 더불어민주당에 제출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육교사들이 그 의원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뭐 징계를 해달라는 건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사퇴하고 제명까지 요구를 이제 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사실 어린이집 연합회가 5개 분과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민간, 국공립, 법인, 직장 이제 5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 4개 분과위원회 어떤 그 소속의 회원들은 반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 이제 가정분과 어린이집 회원들만 반발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특정인이 개입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정재원 의원의 어떤 발언 자체를 비하수수 막말로 이제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정재원 위원장의 앞서도 지적했다시피 상당히 어떤 그 경험칙상 거센 말들을 많이 해오고 있지만, 그 나름 보육교사, 어린이집 그 전에 어린이집의 어떤 문제, 최저임금 문제들 거론하는 등 보육교사들의 어떤 그 근무 환경에 대한 열악성을 지적하고 그들에 대해서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뭔지를 사실은 많이 노력해 왔고 의정 활동에 어떤 큰 역할을 해왔는데, 이 부분을 간과한 채 이 언어 자체, 이 발언 자체를 문제 삼아서 사실 정재현 원장을 이제 비토하고 막말 사전으로 이 뭐 도당의 징계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좀 너무 과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오 기자님 말씀대로 발언의 수위는 좀 높았긴 하지만 그동안의 어떤 보육교사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이렇게 또 사과도 했는데, 지금의 이런 논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해결 주체는 당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연합회나 부천시의회나 당사자들이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도록 뭔가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도 지금 사법 문제도 해결을 할 때 회복적 정의라고 그래서 당사자들끼리 문제 해결을 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외국에는 굉장히 많이 그런 일들이 되면서 사회적인 갈등이나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조정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그 좀 전에 어린이집 연합회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입장이나 뭐 이런 거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문제 제기하는 당사자들이 있고, 문제 제기하는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가
어쨌든 근거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좀 더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무슨 회복적 정의라든지 그래서 피해 회복이 되도록 만들고 그 대상자도 그 발언했던 대상자도 이후에 이거를 계기로 좀 더 이 문제 해결을 해서 적극적인 주체를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들이 없이 한쪽에서 문제 제기하고 한쪽에서는 좀 억울한 감을 느끼시는 것 같고 그리고 결국 이제 경기도당의 징계위원회로 지금 청원이 돼 있는 상태가 안타까운 거죠. 네. 아무튼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양측이 좀 잘 합의를 해서 화해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자,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혹시 요즘 신축 빌라 광고 보셨나요? 길거리나 SNS, 블로그 등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실입주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나머지는 대출을 통해서 깨끗하고 세련된 새 집에서 살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은 돈이 얼마 안 되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는 솔깃한 제안입니다. 적은 돈으로 깨끗한 새 집에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신축 빌라 알아보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칫 소중히 모은 이 전세 보증금을 몽땅 날릴 수 있으니까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신축 빌라 사기 피해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다가 집주인이 잠적하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겪고 있는 건데요. 지역 부동산에서는 이미 서울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부천시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억 2천에 전세가 들어가 있는데 이분은 주인하고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부동산 가서 떠들 수밖에 없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서 떠들 수밖에 없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연락 전화번호가 바뀌면은 도저히 연락할 수 방법이 없잖아요. 주소도 이전 대번이면은 주민등록부터 찾을 수가 없어요. 이사도 못 가고 주민등록부터 못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해가 큰데요. 실제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부천 지역에 공급된 신축 빌라를 확인해봤는데요. 2년 동안 부천 지역에만 200채가 넘는 신축 빌라가 생겨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빌라 한 채당 10세대 정도 들어가니 얼추 세대수로만 따져도 2,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물론 신축 빌라라고 무조건 사기라거나 보증금을 날리는 피해를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신축 빌라 사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1억 3천만 원짜리 빌라를 지어서 팔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분양업자가 들어옵니다. 분양업자는 집주인이 될 일명 바지사장을 데려와 건축주와 1억 5천만 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세입자를 찾아 나섭니다. 요즘 신혼부부나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대출이 전세보증금의 80에서 90%까지 나오는데요. 빌라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세입자는 한 1,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이 신축 빌라에서 전세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은 매매가인 1억 5천만 원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 빌라 가격인 1억 3천만 원과는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분양업자는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빌라 가격 1억 3천만 원을 정산한 뒤에 남는 차액을 바지사장과 나누어 가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세입자가 돌려받을 보증금은 사라지게 된 거죠. 문제는 이렇게 한번 사기에 말려버리면 집주인이 잠적한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최후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로 생긴 돈을 돌려받게 될 텐데요. 통상적으로 경매에서는 시세의 70% 수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 빌라 사기에 동원된 신축 빌라는 이미 적정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 및 전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입주 후 빌라의 매매가가 전세가보다도 낮아지는 깡통 전세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세가가 1억 5천만 원이었다면 깡통 전세로 인해 매매가는 1억 5천만 원보다 낮아질 것이고 경매로 인한 손실까지 더하면 내가 낸 전세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인데 돌려받게 되는 돈은 1억 원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는 데에도 1년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부동산에도 가보고 시청에도 가보고 여기저기 물어봤는데요. 사실 이렇다 할 대책은 없다고 합니다. 이 빌라 사기 자체가 법망을 교묘히 피해 위법한 내용이 없기 때문인데요. 결국 계약하는 세입자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뿐입니다. 일단 전세 계약을 하기 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주고 이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보증 한도 내에서 보증금 액수를 선택하면 이에 따라 보증료가 결정되는데요. 연간 보증료는 아파트 기준 전세 보증금의 0.128%, 기타 주택은 0.154%입니다. 또 다른 주의 방법으로는 계약하려는 집 주변의 시세를 확인해보는 방법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주변 비슷한 빌라 매매가와 비교해 거의 같거나 높은 수준이면 이미 전세가에 분양업자 수수료 등 많은 거품이 끼어 있거나 계약 이후 깡통 전세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 꼼꼼히 따지고 주의해서 전세 보증금을 지켜야겠습니다.